이번 시간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많은 부분 시간을 할애해야 돼서 천천히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한 민족 종교입니다.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기일원론, 후천개벽, 인내천 사상 등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던 인내천 사상은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내천 사상은 뭐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즉 이제 평등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동학농민운동에 큰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인내천 사상입니다. 그 기일원론 같은 경우는 그 503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우주 만물이 모두 지극한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503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천개벽, 지금의 세상이 끝나고 백성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 세 가지 사상의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인내천 같은 경우는 동학농민운동에 큰 영향을 줬던 사상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교조신혼운동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최재우가 창시한 이제 동학이 최재우가 교주지 않습니까? 최재우가 교주인데 교주의 신혼과 동학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운동이었어요. 이게 사회운동으로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이 되겠고요. 자, 동학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동학농민운동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동아시아사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고 한국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1894년도에 전봉준 장군이 중심으로 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이는 그림은 동학농민운동 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죠? 사발통문. 사발통문의 샘플입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두 차례로 나눠집니다. 1차 농민운동과 2차 농민운동이 있는데 1차는 성공했어요. 2차는 실패했습니다. 그 차이를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요. 1차 분기는 1894년 1월 달에 전봉준 장군의 농민군이 고부에서 봉기를 합니다. 자, 그 당시에 고부 군수가 누구냐면 조병갑입니다. 자, 병신 같은 갑질을 했던 조병갑. 이 조병갑은 누구다? 조병식과 친척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명 다 희대의 탕간오리로 인정받고 있는,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조병갑이 갑질은 무지하게 했어요. 해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하필이면 이 고부 관하에서 이 봉기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봉기가 일어나니까 일단은 어찌됐든 금수저라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책임을 지고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밀려나고 있다가 때를 봐서 다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서 본인이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는 저 새끼들 때문에 내가 밀려났다. 저 새끼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본인이 이제 법관이 됩니다. 판사가 돼가지고 동학농민운동, 동학의 이대 교주를 사형 판결하는 그 장본인이 또 조병갑이 돼버려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사정책이긴 한데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놀았던 거죠. 땡겨주고 또 약간 문제가 생기면 저기 조용한 데 가서 조금 누그러질 때까지 있다가 조용하게 풀리면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높은 곳에서 복수하게끔 하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던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조병갑하고 동학농민운동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조병갑의 증손녀가 사실 이게 참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증손녀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홍보수석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었어요.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이 되고 탕간오리의 자손이 홍보수석이 됐다. 논란이 되니까 그 홍보수석이 발끈했다라고 하죠. 자기의 증조부는 동학농민운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죠. 집중포화를 맞고 결국에는 동학농민운동 후손들에게 가서 뭐 조상을 대신해서 사과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는데 지금 국민의당 국회의원이에요. 참 이 역사라는 게 아이러니하고 가진 자들은 이제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 그 가져가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유공자분들은 이름 없이 흘러가신 분들이 정말 많고요. 역사에 이름을 남긴 희대의 탕가놀이들 그리고 친일파의 자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컨대 뭐 바꿀 수는 없다 치더라도 역사적으로 정립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친일파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사과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컨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저질렀던 일을 뭐 후손들이 뭐 사과하겠다. 이런 좀 바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오히려 뭐 친일파 을사오적 후손들이 자 자기들 땅 내놔라 정부에서 뺏어간 땅 내놔라 소송이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좀 아이러니합니까? 아마 하늘에 계신 선조들께서는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가 피땀 흘려서 만든 땅인데 왜 친일파들이 득세하느냐. 정말 후회스럽다라는 반응까지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친일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친일파들이 계속적으로 쭉 이어서 이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 지금의 사회는 점점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고부농민봉기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백산에서 보고강민, 제폭구민의 경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항토현, 항륜천에서 전투를 승리를 하고 전주선거 점령하죠. 점령해서 조선정부와 전주 하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일대에서 자치개혁기구인 직강서를 설치를 해서 노비 문서를 소각하고 탕가놀이를 처벌하고 패전개혁을 추진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성공했어요. 하지만 2차 봉기 때는 실패합니다. 2차 봉기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 간섭을 강화하니까 전봉준 장군이 2차 봉기를 일으키죠. 2차 봉기를 일으켜서 서울로 북상하는데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해서 패하게 됩니다. 2차 동학농민운동은 우금치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2차 봉기의 원인은 일본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군 때문에 우금치에서 패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2차 봉기는 어렵지 않게 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은요. 첫 번째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개혁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죠. 그 요구는 갑오개혁에 영향을 실제로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정부 입장에서는 자주적 개혁 추진을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이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청과 일본에 철군해달라.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게. 알아서 할게. 요청을 하지만 얘네들이 철군 안 하고 지들끼리 싸워요.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일본이 이겨요. 일본이 이겨서 청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서 타이완하고 요동하고 펑우섬을 전쟁 이제 패배에 대한 전리품으로 넘겨주고 쓸쓸히 대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반도도 당연히 이제 일본의 영향하에 더더욱 종속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갑오개혁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갑오개혁은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차 갑오개혁에서는 봉건적 악스타파, 그러니까 신분제, 노비제 폐지, 이건 동학농민운동의 결과에서 말씀드렸죠. 동학농민운동에서 신분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갑오개혁에 반영됐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폐지, 조홍금지, 가부제가 허용 등 봉건적 악습이 타파가 됐고요. 고문과 연자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적 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학무하문, 지금의 이제 교육부 정도 되겠습니다. 설치를 해서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 반포를 하고 한성사법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죠. 자, 한성사법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적 교육제도의 마련과 맞물려 가지고 자주 나오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유경공원은 참고적으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이에요. 하지만 영어교육의 지나친 강조와 양반 자제만을 대상으로 삼는 등 대중교육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좀 한계가 있었던 그 특징이 있었죠. 자, 갑오개혁의 또 특징 중 하나는 우정천국을 설치했다는 거, 근대적 우편기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갑오개혁은요, 홍범14조를 반포했다는 거. 홍범14조의 내용은 뭐냐면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입니다. 보시게 되면 청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왕은 대신과 의논의 정치를 한다.
등등등 쭉 나와요. 문법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우수한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한다. 뭐 법을 만들어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한마디로 이제 근대적인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 강령을 반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가보개혁에서 이제 단발령이 실시가 되는 거죠. 김홍직 내각이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내린 명령인데요. 을미사병과 함께 을미의병의 원인이 된 게 이제 단발령입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각종 사절단은 뭐 통신사, 수신사, 보빙사, 영선사, 조사시찰단, 신사유람단이 있는데요. 일단은 통신사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수신사는 이 통신사의 근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줬지만 이제 근대에는 우리가 이제 받으러 가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수신사가 된 거고, 보빙사는 미국에 파견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사절이고, 영선사는 청나라에 파견됐던 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절의 이름을 나라랑 같이 매치시켜서 외우셔야 됩니다. 보빙사는 미국, 영선사는 청.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조사시찰단하고 신사유람단은 다 일본에 파견됐던 사찰단인데요. 특히나 신사유람단 같은 경우는 초기 개화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조선시대 각종 사절단에 관련된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제 카페에서 질문하시면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카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진짜공신연구소고요. 네이버에서 진짜공신연구소를 치시게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사, 동아시아사 생각의 윤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요. 대학 입시, 뭐 입시 요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시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대학별 요강 분석 등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피와 살과 이제 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